매주 범죄심리학자 배쌤과 정리해보는 범죄뉴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2021년 8월 첫째 주에도 역시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4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안의 범죄, 두 번째는 중고차 사기단, 세 번째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 네 번째 재회 컨설팅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을 향한 범죄가 특히나 많았는데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대상 범죄를 제외하고도 사건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사건은 한국경제의 김정우 한경닷컴 개건 기자의 8월 2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의 아들이 구속된 사건인데요.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세계일보의 강소영 기자의 8월 3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승합차를 몰고 어머니의 식단으로 돌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전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돌진한 것인데요. 그 후에도 식당에 있는 칼을 들고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퇴원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뉴시스의 신대희 기자의 8월 1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 사건에서도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80대인 아버지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서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도 폭력이 자행되었는데요. 어머니의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 이 말에 화가 나 밥상을 엎어 그릇을 손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그 전에 술에 취해서 버스 승강장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서 부수고 그 다음 날에는 음식점에 가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며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뉴시스의 정우용 기자의 7월 31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범을 모집한 뒤 친동생의 집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서 다른 3명의 공범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과 집 비밀번호, 방범 카메라 위치 등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경비를 제공했다고 해요. 가해자는 동생 집에 방문한 것처럼 들어간 후에 택배가 왔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서 강도 행각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공범과 가해자는 도망쳤지만 신고받은 경찰에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징역 6년 4개월, 공범은 각각 3년 6개월, 4년 6개월, 6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검거된 이후에 자신의 형이 범행을 기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평소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알코올 문제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가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엔 너무 용의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족 간 범죄는 거의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살인범죄 5건 중에 1건이 동거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4.7%가 될 정도로 가정 내에서의 살인 범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범죄 경향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친밀한 관계나 가정 내에 발생하는 살인율은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 문제, 혹은 이전에 살해 위협이나 폭력을 가해왔던 경우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본 사건들은 살인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에 더 나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이 관찰되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대체로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선처를 요청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얄짤없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걸 중독에 대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몇 년 동안 발생하게 되면 일상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이것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범죄는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고차 사기단입니다. 사기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사기는 법률적으로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기사는 조선비즈의 최민석 기자의 7월 29일 기사와 관련한 기사인 조선일보의 신정훈 기사의 5월 11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약 3개월간 범행을 저지르고 올해 7월 29일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랬어요. 2월 이 가해자들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서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후에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전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에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에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강매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피해자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유서는 형사님들, 나는 사기,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피해자는 7남매 중 둘째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제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형편은 어려웠지만 마을 일도 돕고 봉사하시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피해자는 농사도 짓고 일을 하기 위해서 트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고차 사이트에 원하던 차가 시세보다 싸게 3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딜러를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온 차는 원래 사고자 했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더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됩니다. 이분이 자살하신 후에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던 사람이니까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휴대폰 메모를 통해 그날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간 날, 인천에서 약속한 시간에 딜러를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딜러가 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30분 정도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를 사기 위해 챙겨온 현금 300만 원은 어느새 없어졌고 정신없이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의 강요에 여기저기 엄청나게 사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낡은 차를 700만 원에 강매를 당해서 사옵니다. 이 피해자가 자살을 한 뒤에 자동차 사기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잡고 보니 모두 20대. 피해자는 이분을 빼고도 약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피해 금액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범죄 사건을 리뷰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범죄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기는 살인이나 성범죄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공격하는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이 유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스스로 비난하고 공격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경우가 범죄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때예요. 내가 그때 알았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봤다면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거죠. 사실 작정하고 속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당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다면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 출산입니다. 청소년 출산은 옛날부터 큰 사회적 이슈였죠. 기사는 조선비즈의 김민정 기자의 7월 30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2019년 가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약 5일간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어요. 가해자 부부는 2018년도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긴 했지만 부모가 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남편은 자주 외박을 했고 부인은 혼자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퉜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남편이 친구와 놀러 나가겠다고 해서 부인도 화가 나서 약속을 잡고 놀러 나갑니다. 그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말이죠. 이렇게 5일을 아이 혼자 집에 방치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더 화가 나는 건 이 이후예요.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와이프가 죽은 아이를 보기가 무섭다고 하니까 옷가지와 이불로 사체를 둘둘 싸서 현관으로 옮겨서 또 방치합니다. 결국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에 검거가 됐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아내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습니다. 2심은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이 아내가 선고받을 수 있었던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검찰 항소가 없으면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7년형을 받았고요. 공범인 남편도 비례 원칙에 따라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묵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13.6세였어요. 그중 절반은 성관계 중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가 무시무시하죠. 제가 만나는 비행 청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이 모텔에서 놀자고 불러서 갔다가 미성년자 혼숙으로 잡혀 들어온 친구. 남친이 피임하는 걸 싫어해요. 지금까지 임신 안 된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 미성년자의 성관념은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인 것은 미성년자 출산은 결국 가정불화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준비되지 않은 아이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방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재회 컨설팅입니다. 부제는 돈으로 전 애인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별을 겪고 나면 그 전 애인과 다시 되돌리고 싶고
사랑했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저지른 사건입니다. 기사는 조선비즈의 이학준 기자의 7월 30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재회 컨설팅 업체는 헤어진 연인들을 자신의 컨설팅을 통해 재회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고객은 상담 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았고 컨설팅을 받은 대로 헤어진 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미 컨설팅이 이루어진 이후라서 환불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컨설팅 비용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한다고 해요. 비쌀수록 상담의 종류와 서비스 기간이 긴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재회 컨설팅 회사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재회 컨설팅을 홍보하는 회사가 심리라는 단어를 오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상담 후기와 신청 현황이 첫 페이지에 보이네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사진이 있는데 확대가 안 됩니다. 아주 사진이 작아서 자격증이란 글자만 보이고 다른 글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마지막 기사로 정한 이유는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정당한 거래는 가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코칭 사기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컨설팅도 코칭의 한 분야로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컨설팅 혹은 코칭 사기를 당하는 것인지, 그들은 어떤 심리적 트릭을 사용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땡땡땡 심리연구소 소장, 아니면 자격증 사진을 올린다든지 있지도 않은 직업을 있어 보이게 영어로 쫙 써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명함을 주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모순이나 눈에 보이는 오류가 없다면 그 스토리를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림셈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싸해 보이면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미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신뢰가 확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게으른 사고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평가보다는 감정적인 평가를 빠르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릭은 자신의 강의를 들은 좋은 후기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명한 심리학자 카네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 뒷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굳이 질문해 보려 하지 않죠. 이 후기를 보면서 진짜일까? 조작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거 이상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린 의심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한 명, 이 용기 있는 한 명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트릭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홍보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별을 해서 정말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선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저 컨설팅 혹은 코칭을 하는 회사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라도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믿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외로움, 씁쓸함, 보고 싶음, 이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이런 에너지 쓰는 것을 극도로 꺼려요. 더 재미있는 건 내가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 이런 편안함,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굉장히 필요한 업무를 마친 후에 아니면 마음의 에너지가 다 바닥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그리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결제해버리는 거죠. 헛된 희망을 사는 겁니다. 10년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석대로 심리학의 학위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릴게요. 사랑이나 연애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는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평가하는 도구도 만들고 왜 헤어지는지 이유도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떠나간 연인의 마음을 되돌려줄 수는 없어요. 심리학을 내세워서 내가 그 혹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잡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심리학자로서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연인의 사랑과 이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헤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나중에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말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에 발생한 중고차 사기단과 청소년 출산, 재회 컨설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엔 제가 이야기할 기사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